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월간 경제 영상을 통해서는 이 재정정책의 시대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재정정책이란 어떤 특성을 가진 정책인지, 그리고 현재 환경은 어떤지, 왜 지금이 재정정책을 쓰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맞은편에 있는 연준의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지난달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번 시간 내용을 들으신다면 좀 더 큰 그림에서의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9월 FOMC 이후에 연준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이 수많은 정책 수단을 꺼내 들면서 거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사로 나서는 면모를 보여줬던 연준이 이제 남은 역할을 정부의 몫으로 돌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약 한 달간 금융시장의 시선은 연준을 떠나서 정부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 정부는 추가 부양책 합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요. 공은 11월 선거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단 현재 금융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든지 이 새로운 부양책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재정정책 모멘텀이 다시 강하게 나올 때 금융시장의 시선이 정부로부터 연준으로 다시 옮겨질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아마 향후 최소 몇 년간은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 위에다가 부채를 추가로 얹어서 경기를 지원을 해야 하는 국면에서 이 얼만큼의 정부 부채를 발권력을 통해서 이 부채 화폐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다른 말로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를 얼마나 제어해 줄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중앙은행인 연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개시할 때,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성장 전망과 기대 물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중장기 금리들에게 자칫 강한 상승 압력이 가해질 때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번 중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얼만큼 흡수해줄 용의가 있는지, 다른 말로 얼만큼의 국채 매입을 추가로 늘릴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연준 역할의 중요도는 결코 2020년에 비해서 적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연준이 택하고 있는 이 정책 목표와 전략 변화는 한편으로는 연준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정부에게 정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변화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연준이 이번 국면에서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연준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향후 연준이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그 고민을 좀 더 잘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연준은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 인플레 목표제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죠. 물가에 대해서 더욱 유연한 태도로 임하겠다라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은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 완전 고용 지점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완전 고용의 부족분만 신경을 쓸 것이다 라는 새로운 정책 태도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평소에 연준을 계속 가까이서 좀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거와 무엇이 달라진 건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기관이죠. 근데 다만 지금까지 연준의 행보를 보면은 연준은 이 고용시장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았었다라기보다는 이 고용시장을 물가 상승 리스크를 사전에 가늠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잣대로 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실업률이라는 개념인 이 완전 고용 실업률을 먼저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실업률이 그 완전 고용 실업률에 가까워지면 여기 좌우측 그래프들에서도 보시듯이 아직 물가가 2%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 고용 지점이 가까워졌으니 물가 상승이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이 물가의 경로를 사전에 짐작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즉 고용시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기보다는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중간 수단의 성격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 완전 고용의 지점을 전망해서 물가를 관리를 하려고 했던 연준의 시도는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연준이 기존에 예상했던 완전 고용 지점이 실제로는 완전 고용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즉 연준은 이 잘못된 고용 시장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저물가 고착화 현상이 야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으로 연준은 새로운 목표제를 통해서 고용과 물가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완전 고용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면은 반대로 물가가 2%를 넘어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실제로 보일 경우에 비로소 그 지점이 완전 고용 부근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고용 시장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물가를 사전적으로 가늠해서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물가의 실제 움직임을 보면서 고용 시장을 사후적으로 가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용 시장이 좀 더 최종적인 목표로 좀 변한 셈이죠. 여기에다가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 씌워보면은요. 일단 위기 이후의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고용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이 정부가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좀 펴는 동안에는 그것이 물가의 추세적인 상승 압력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추세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날 때까지 정부의 지출 비용이 낮은 지금의 저금리 환경을 유지해줄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정부는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서 걷는 것 대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 GDP 대비 100%를 넘나드는 이 정부 부채 위에다가 부채를 추가로 얹어가면서도 당분간은 더 걷지도 않고 또 지출 규모를 줄이지도 않으려면은 좀 다른 쪽에서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준이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입니다.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이라 함은 물가 대비 금리가 낮은 환경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민간 저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물가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금리를 계속 수취를 해야 하는 환경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민간 저축의 가치를 깎아서 이 정부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인플레이션 텍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이 조성해준 인플레이션 텍스 환경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아마 정부는 언젠가는 부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 논의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당장 그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경기 회복 과정을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증세라거나 지출 규모 경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 역할이 경제 정상화 이전에 후퇴되지 않도록 정부 지출의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준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정책기관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때 좀 더 큰 자유를 얻는 쪽은 정부입니다. 근데 반면에 좀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는 쪽은 중앙은행인데요. 일단 연준은 단순히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걸 넘어서서 이 정부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의미하는 중장기 국채금리들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연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성격의 정책들을 꽤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점도표라거나 강화된 기준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 정책금리 인상 시점을 사실상 최소 3년 뒤로 묶어놨죠. 그 두 번째로는 또 중장기 금리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달리 무제한 자산 매입 선언을 한다거나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는 최소한 현재 수준 매입을 유지하겠다라는 기조, 그리고 지금은 중장기 금리가 낮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꺼내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 중장기 금리가 정책 의도를 벗어날 만큼 불안해질 경우에는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도 배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중장기 국채 금리의 상방 위험을 강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목표 변경을 통해서 드러낸 이 물가 과열 용인 의지 또한 웬만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다른 말로 과거에 비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정책적인 변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와중에 이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배제했다라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재정 정책의 강화와 동반이 되지 않는 통화 정책만의 추가 정책 강화 수단은 현재로서는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축소를 시킨 어쩌면 상당한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연준의 이번 행보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책에 임할 수 있게끔 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 극복 국면에 연준이 새롭게 지게 된 리스크는 첫 번째는 금융 불균형 확대 리스크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실패 리스크입니다. 근데 일단 연준이 스스로 손발을 묶은 이번 정책 태도 변화가 어떤 루트로 정부 정책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에 따른 위기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꽤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의 경제 경로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 정책 기반자 입장에서는 정책을 얼만큼 쓰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너무 적게 쓸 리스크 그리고 정책을 너무 많이 쓸 리스크 두 가지가 동시에 높은 시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최종적인 정책 규모는 이 정책 입안자가 두 가지 리스크 중에서 어떤 리스크를 더 경계하느냐에 따라서 좀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일단 연준은 두 가지 리스크 중에서 정책을 너무 적게 쓸 리스크를 더 경계한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과열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정부도 정책을 너무 조심스럽게 쓰기보다는 차라리 넘치게 쓰기를 바랍니다. 즉 연준이 이 중장기 국채금리 관리에서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앞으로도 쉽게 내려놓지 않을 이유는 이 정부가 자칫 정책을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리스크,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연준이 최대한 흡수를 해줄 테니 이 정부는 과잉 대응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고 차라리 많이 쓰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이 재정 정책 비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 우려가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더 크게 인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연준의 새로운 목표를 변경은 사실 정부에게 정책 주도권을 넘기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목표 조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에 비해서 좀 세밀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정책위원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정책이 필요하고 여력만 있다면은 빠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만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얼마나 쓸지 또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그리고 최종적인 경제 영향은 어떨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국민들의 의사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인 합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기민성이라거나 시차가 통화 정책에 비해서 좀 거칠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 정책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에 비해서 재정 정책이 정책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는 이 경제 사이클의 변동폭이라거나 물가의 변동폭도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재정 정책에 따른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이 너무 면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게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재정 정책에 의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화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움직여서 그 효과를 걷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가 동시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이렇게 중앙은행이 스스로 이 경기나 물가에 다소 과열이 나도 괜찮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적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쓰는 게 낫다라는 언급들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통화정책 수단이 고갈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재정정책이 강하게 나와도 통화정책이 그 효과를 걷어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준이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분명히 연준도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연준은 현재 정부가 통화정책이 빠져있는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중앙은행을 꺼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경제를 우려하면서도 정책을 더 꺼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게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서라기보다는 정책을 더 쓴다 한들 기대효과는 제한이 된 반면에 부작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임계치에 가까웠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처럼 실물 경제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국면, 그리고 구조적으로 저축 성향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더 낮춰봤자 저금리 환경을 기반으로 한 민간의 유동성이 이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자산시장,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은 낮게, 그리고 자산 인플레이션 높게 만들고 또 그 현상 자체가 또다시 유동성을 자산시장으로만 쏠리게 만든다라는 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들이 지난 수년 동안 누적이 되어온 결과 이 통화정책만 강화가 될 경우에는 또다시 민간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소비나 투자를 하게 하기보다는 자산시장에 돈을 묶어두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그래서 실물에는 돈이 돌지 못하고 자산 가격만 더 자극이 돼서 이 잠재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에 부의 불평등은 더 커지기만 하는 현상이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연준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 가장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첫 번째 구조적인 저물가 현상과 두 번째 실질 장기 균형금리의 하락세 심화였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인의 합인 명목 장기 균형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명목 장기 균형금리 대비해서 실제 명목 금리가 낮은 만큼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게 되고요. 근데 이 금리 대비해서 실제 명목 금리가 높은 만큼 긴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물가와 실질 균형금리의 동반 하락세는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더 내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금리가 0%라 하더라도 이제는 충분히 완화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이 정부에게 결국 바라는 거는 당장의 경기 부양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가 유동성의 흐름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물가와 실질 장기 균형 금리를 위쪽으로 높여줘서 중장기적인 통화 정책의 여력을 다시 되찾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 민간에다가 저금리 환경을 조성해줘서 자체적으로 모든 경기 회복 과정을 만들어가게 두는 것보다는 정부가 유동성의 흐름에 개입을 하고 실물 투자를 자극을 해야 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던 유동성이 실물 경기로 방향을 좀 유의미하게 틀 수 있고, 그래야 물가와 이 실질 균형금리도 다시 올라갈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단기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연준과 정부의 정책 조합이 쉽게 마무리 지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정부가 대대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번 기회를 쉽게 놓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목표들, 연준의 목표들이 예상만큼 잘 진행이 되어 간다면은 아마 연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을 둘러싼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완화 정책을 좀 지속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부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실제로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가늠하기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라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또는 이 정치적인 합의 과정에 도달하지 못해서 필요한 정책 카드를 충분히 좀 꺼내지 못한다면은 연준은 이 부작용을 무릅쓰고서라도 정부에게 기대했던 바를 얻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연준 내부에서도 다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요약을 해보자면은 현재 통화 정책이 정책의 한계를 느끼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물가와 두 번째, 실질 균형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던 현상에 근본적으로 기인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 저금리를 기반으로 했던 민간의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격차를 계속 벌려왔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동성이 흘러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중앙은행인 연준은 유동성의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정부에게 정책의 키를 넘기는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그 과정에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 그 자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 저축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물가 대비 금리가 낮은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을 좀 찾고자 할 요인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 중 하나는 자칫 이 민간 저축자들로 하여금 이 주어지는 수익, 주어지는 금리 대비해서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연준이 정부를 위한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을 유지를 하는 동안 가장 경계할 주요 리스크일 텐데요. 근데 연준은 이런 리스크를 등에 지고 정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은 정부가 이런 공동의 목표를 최대한 빠르고 뚜렷하게 달성을 해 주어서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온전히 정부의 능력에 달린 문제죠.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앞으로의 중앙은행의 운명은 좀 정부에게 달린 셈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의 방향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유도를 해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사실 올해 이 주요 국가들에서 풀렸던 정부 자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졌던 유동성을 메우는 소득 보전의 형태에 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정책 치고는 목적지가 없는 성격의 자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지원받은 자금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민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가계들은 지원받은 이 소득 중에서 일부는 소비에 사용하고 일부는 저축하고 또 일부는 위험자산, 주식시장으로 넣었었죠. 즉 올해는 정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원년이긴 했지만 정부 지출의 뚜렷한 성격이 드러난 해였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 랠리는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내렸던 것에 더해서 이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정부발 유동성이 상당히 많았던 데에 주로 기인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아마 내년부터의 정부 지출은 이 같은 규모의 재정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선별적인 형태를 띄어가면서 실물 경제를 직접 향하는 성격의 자금 비중이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풀리는 유동성이 실물 경기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다르게 말하면 올해 금융시장으로 넘쳤던 유동성의 양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증시 상승의 강도나 기울기 그리고 색깔은 이번 11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단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공약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 대외 정책보다는 미국 내 분배를 둘러싼 대내 정책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미국 중산층 소득 기반이 계속해서 약해져 왔던 근본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 강경 노선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유사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부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 내의 분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공약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모습에 비해서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형성되는 컨센서스들을 보면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에는 정부가 유동성을 미국 기업과 자산시장에서 가계 쪽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쓰고자 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 상승 기울기 자체가 친시장적인 트럼프 정권이 연장되는 경우에 비해서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유동성이 실물 경기보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경제 정상화 시점, 이 물가의 2% 안착 시점을 앞당기면서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점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5차 부양책 기대가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강하게 유도하겠지만은 중장기 추세 측면에서는 이 미국 내 분배 정책의 차이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이외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 가계의 구매력, 그리고 유효 수요 확대 기대가 유입이 될 거고,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그럼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국들 증시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좀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 연준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던 이유는 연준이 이제는 역할을 거의 다 했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연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정책 모멘텀이 대선을 앞두고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제서야 연준이 얼만큼의 국채를 더 흡수해주면서 정부 지출을 서포트하고자 하는지, 이 중장기 금리를 어느 선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낮은 레벨로 내릴 의지는 별로 없지만 금리의 상승 압력이 나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연준의 정책 방침은 금리의 상승 압력이 나와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해질 때 연준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질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과연 재정 정책이 강하게 나오면서 향후 기대 물가, 그리고 성장 전망이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연준에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금리가 과연 얼마나 안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일단 현재로서 참고할 만한 차트는 왼쪽에 보시는 이 기대 물가와 이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간의 격차인 실질금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연준이 이 기대물가 상승폭 대비해서 명목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두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실질금리가 현재 수준 대비해서 긴축적으로 움직이게 용인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과연 이 실질금리가 그러면 얼만큼 더 낮아지도록 용인을 할 것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후적으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국면에서 연준의 가장 강점이자 약점은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이번 시기에는 어떻게든 물가와 잠재 성장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 균형 금리를 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하는 경각심일 겁니다. 재정정책이 강하게 나올수록, 그리고 연준의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록 실질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즉 실질금리 레벨은 정부 정책과 연준 정책 간의 조합의 강도를 의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조합 강도가 가장 잘 반영될 자산은 오른쪽에 보시는 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그리고 연준의 지원을 전망을 한다면 금은 여전히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첫 번째로는 기대 물가가 다시 낮아지면서 실질금리가 좀 긴축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명목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라면은 연준은 자산 매입 확대를 통해서 명목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고 실질금리를 하향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걸 방어하는 게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경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재정 부양책 협상이 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재정 정책이 결국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대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연준은 중장기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인데요. 예상보다 경기와 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번 연준의 정책 체계를 보면은 연준은 사실상 이 통화 정책의 규칙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의 이 완전 고용 실업률 전망치와 실제 실업률 간의 격차를 좀 보면서 예측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물가가 단순히 2%에 도달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금리 인상 시점과 경로를 전망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연준이 평균적인 물가 2%의 기준, 얼만큼의 물가 오버슈팅 구간이나 기간을 용인할 것인지를 재량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좀 궁극적으로 연준이 용인할 물가 레벨이 어딘지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연준 내부의 견해차도 경기와 물가가 정상화되어 갈수록 올라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은 결국은 물가의 과열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분명 좀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연준 내부 위원들의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견해차의 조짐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경제와 물가 환경 그리고 재정 정책의 강도와 효과에 대한 연준의 주관적인 판단들, 주관적인 시각들을 계속 쫓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2020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